미국 정부는 처음엔 당당했습니다. 500조 투자 계약을 거부한 한국에 사실상의 벌금 폭탄을 터뜨리며 굴복 아니면 고립이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강대국인 자신들을 거역할 리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후 통첩이 끝나자 이어진 삼성의 완전 철수 선언 한마디에 미국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50만 개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증발했고 100년 동맹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백악관은 뒤늦게 한 연구원의 잊혀진 보고서를 찾아냈지만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보고서가 휴지 조각처럼 던져지는 것을 본 그날 이후 연구소의 공기는 한동안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기묘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세상은 이미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긋나기 시작했는데 정작 그 톱니바퀴를 돌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그런 평온함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자신들의 힘을 믿었고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어떤 논리나 변수도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일본의 전례를 그대로 따라갈 수많은 카드 중 하나에 불과했을 겁니다. 제 보고서는 그저 가능성이 희박한 최악의 시나리오, 젊은 연구원의 치기 어린 경고 정도로 취급되었죠. 제 옆자리의 선임 연구원인 마크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이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게. 정치란 원래 그런 거야. 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저 위 양반들이 자네보다 경험이 몇 배는 더 많아. 라며 충고인지 위로인지 모를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분석가로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깬 첫 번째 균열은 아주 단호하고 선명한 목소리로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소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서울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몇몇 선임 연구원들이 커피를 들고 와 팔짱을 낀 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고 있더군요. 아마 그들도 한국 정부가 적당히 고개를 숙이며 협상의 여지를 구걸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크가 제게 윙크를 하며 속삭였죠. 자, 이제부터 진짜 쇼가 시작되는 거야. 저쪽에서 얼마나 울상을 지으며 매달리는지 한번 보라고. 5분 안에 유감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고 10분 안에는 협상을 구걸할 걸세. 내기에라도 걸 수 있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크린을 응시할 뿐이었어요. 화면에 비친 한국 정부 대변인의 표정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것을 각오한 사람처럼 차분하고 결연해 보였어요. 오늘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구소의 소음을 뚫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전 세계로 송출되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나갔죠. 대한민국은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여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5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빌미로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그 어떤 시도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웅성거리던 동료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저 사람들 제정신인가?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마크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졌어요. 저렇게까지 나온다고? 하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이었죠. 만약 미국 측이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굴욕적인 계약서에 서명하느니 원칙에 따라 차라리 정당한 관세를 내는 것이 낫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연구소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그림은 협상이었지 정면 대결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정적을 깬 것은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국가무역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잠시 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하더군요. 쇼맨십 한번 거창하군. 겁을 먹으니 목소리만 커지는 법이지. 저러다 제 발등을 찍고 울면서 매달리게 될 거야. 대안도 없는 것들이. 그의 말에 몇몇 동료들은 안도했다는 듯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부위원장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자신의 사무실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오만함, 저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는 정말로 한국이 아무런 카드도 없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믿는 걸까요? 저 역시 속으로는 정말 대안이 없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제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이었지 확정된 미래는 아니었으니까요. 한국 정부의 저런 단호한 태도가 정말 지속될 수 있는 힘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벼랑 끝에서 허세를 부리는 것인지 저조차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발 제 데이터가 틀렸기를, 그래서 끔찍한 파국만은 피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돈은 위험한 곳에 머물지 않는 법이죠.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제 모니터 한 구석에 로이터 통신사의 긴급 속보 알림이 깜빡였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증설 계획 무기한 보류 결정.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시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이 정도는 예상했잖아. 압박용 제스처일 뿐이야. 관세 폭탄을 맞느니 공장 하나 보류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라며 대수지 않게 넘기더군요. 백악관의 시각과 똑같았죠. 현대차는 미국 남부 경제의 핵심 중 하나였지만 그들은 그저 하나의 기업이 움직인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번엔 블룸버그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LG에너지솔루션 테네시주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 연구소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 모니터를 주시하기 시작하더군요. 잠깐, 이건 좀 이상한데? 누군가의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차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LG까지 움직인 것은 단순한 제스처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거대한 톱니다 바퀴들이 순서대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과 같았어요. 제 옆자리 마크는 인상을 쓴 채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LG의 공급망과 관련된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는 것 같았죠. 그의 손가락이 멈추었을 때 나지막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그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시장의 쐐기를 박는 뉴스가 터져나왔습니다. SK온 켄터키주 배터리 공장 합작 투자 사실상 중단 선언. 이제 연구소에는 그 어떤 낙관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들 침묵 속에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침묵이 얼마나 큰 충격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죠.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대 그룹 중 세 곳이 미국 시장에서 등을 돌리는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엄살이나 제스처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탈출의 신호탄이었죠. 한쪽 구석에서는 누군가 다급하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조지아나 테네시주에 있는 지인에게 현지 분위기를 묻는 것이겠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절박해졌습니다. 뭐라고? 벌써 협력 업체들이 철수 준비를 한다고? 말도 안 돼. 충격적이군.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일 줄이야. 어느 선임연구원의 혼잣말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동의한다는 듯 무거운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혼란 속에서도 차갑게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다른 거였죠. 이건 조직된 게 아니라 각자 도생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시장이 하룻밤 사이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지대가 되었고 기업들은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장 빠른 탈출구를 찾고 있을 뿐인걸요. 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같은 데이터를 보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텅 빈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저는 차마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터에 떠있는 수많은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며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거든요. 보라고, 우리가 경고했잖아. 하고 말이죠. 복잡한 머리를 식히려 잠시 창밖을 보는데 어느새 다가온 데이비드가 말을 걸더군요. 이선, 자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네. 자네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도 말이야.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죠.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예측은 맞았지만 제 경고는 틀렸으니까요. 아무도 듣지 않았으니 경고가 아니었던 셈이죠. 그냥 혼잣말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진실은 불편한 법이라서 그래.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더 그렇지.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 하니까. 데이비드는 제 옆에 서서 워싱턴의 야경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위태로워 보일 뿐이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선, 자네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자네 분석은 완벽했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 하나를 빼먹었더군. 그의 말에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제 분석에서 빠진 변수라니 그럴 리가 없었는데요. 저는 모든 경제지표와 정치적 리스크, 심지어는 각 기업 CEO들의 성향 분석 데이터까지 전부 계산에 넣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데이비드? 자존심. 너무나 뜻밖의 단어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존심이라니요? 그건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가장 비과학적이고 불확실한 감정일 뿐이었습니다. 예측 모델에 포함시킬 수조차 없는 변수였죠. 자존심은 숫자로 나타나지 않아 이선. 하지만 때로는 그 어떤 숫자보다도 강력하게 사람들을 움직이지.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더 그래.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뼛속 깊이 새긴 사람들이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즉 자존심이지. 하지만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입니다.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수십조, 수백조짜리 시장을 포기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영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은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배제해야 할 요소라고 배웠습니다. 제 단호한 반박에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철없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같았어요. 그건 자네가 그들을 미국 기업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야. 한국에서 대기업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야. 그 나라의 자존심 그 자체일 때가 많아. IMF 때를 기억하나? 국민들이 금을 모아서 나라를 살렸던 일 말이야. 그때 그들은 깨달았지. 기업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고 결국 자신의 삶도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에게 기업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함께 지켜내야 할 자존심의 상징이 된 거야. 자네의 스프레드시트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을 걸세. 데이비드의 말을 들으며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IMF, 금 모으기 운동. 분명 보고서에서 읽었던 단어들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그저 과거의 경제, 이벤트 데이터 중 하나로만 취급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감정과 기억의 무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들은 일본이 어떻게 당했는지 똑똑히 봤어. 플라자 합의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다고. 절대로 일본처럼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걸세. 그게 바로 자네의 데이터에는 없던 가장 결정적인 변수였던 거야. 돈을 좀 잃더라도 자존심을 지키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라고 판단한 거지. 데이비드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 보고서의 빈틈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국민성을 숫자로만 재단하려 했던 겁니다. 그들이 겪어온 시간과 그 안에 쌓인 감정의 무게를 완전히 무시했던 거죠. 제 분석은 차가운 숫자였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뜨거운 피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여전히 한국의 움직임이 겁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설마하며 외면하고 있는 그 이름, 한국 경제의 심장이자 자존심의 정점인 삼성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리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연구소 소파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저 혼자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모니터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제발 내가 틀렸기를 제발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심장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라는 것을요. 밤새 뒤척이다 소파에서 겨우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낯선 정적에 눈을 뜨니 창밖은 아직 어두컴컴한 새벽이더군요. 텅 빈 사무실에는 제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확신과 불안이 뒤섞여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저는 자판기에서 밍밍한 커피를 한 잔 뽑아들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유럽 증시와 아시아 증시, 그리고 주요 외신들의 속보 페이지를 차례로 열기 시작했죠.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뛰고 있었지만 제 손가락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 6시 30분. 미국 시장이 열리기 몇 시간 전이었어요. 대부분의 동료들은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헝가리 국영통신사의 영문판 페이지, 아주 작은 팝업창 하나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속보, 헝가리 정부, 삼성전자와 3천억 달러 규모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한 최종 계약 체결.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능성이나 예측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사실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비공개 정보원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제 예감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삼성즈 콰엇 엑서더스라는 제목의 기사 초안이 이미 편집장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방아쇠는 당겨진 겁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고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는 듯 했어요. 커피 향과 토스트 냄새, 간밤에 있었던 스포츠 경기에 대한 시시콜콜한 농담들이 오고 갔습니다. 어제의 그 팽팽한 긴장감은 간밤에 모두 잊어버린 것 같았죠.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모니터에 떠있는 헝가리 통신사의 작은 팝업 창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를 혼자만 듣고 있는 기분이었죠. 오전 8시 30분. 개장 1시간 전. 사무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말없이 프리마켓 지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키보드 소리가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의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오전 9시. 뉴욕 증권거래소의 개장을 알리는 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초 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일면 기사가 온라인에 공개되는 순간 연구소 사무실의 모든 모니터에 똑같은 알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 전면 백지화 선언. 헝가리와 3천억 달러 규모 신규 투자 계약 체결. 처음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소식 앞에서는 사람의 뇌가 잠시 작동을 멈추는 법이니까요. 다들 스크린에 떠있는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는 듯 했어요. 그 정적을 깬 것은 누군가의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호탄으로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맙소사. 진짜였어. 당장 삼성 관련주 전부 매도해. 전부 조지아 주지사실에 연결해. 지금 당장. 사방에서 고함과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소에는 냉철하기 그지없던 분석가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중앙 스크린에 떠있는 주식 시세표는 온통 피처럼 붉은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락을 의미하는 붉은 화살표들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그 어떤 기술적 분석도 시장 예측도 무의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경제 논리가 아니라 패닉 그 자체였으니까요. 제 옆자리의 마크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진정하라고. 고객님, 지금 나스닥 지수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안 보이십니까? 이건 진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지금부터 벌어질 일들이 제 보고서에 적었던 그대로 끔찍할 정도로 정확하게 펼쳐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 역시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저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죠. 결국 현실이 됐군. 자네가 옳았어, 이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스크린의 붉은 숫자들은 더 이상 추상적인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연금이었고 누군가의 학자금이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데이비드.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장을 덮칠 겁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메말라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연구소의 채널을 조지아주의 지역 방송으로 돌렸습니다. 워싱턴의 엘리트들이 보는 전국 방송이 아니라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했으니까요. 화면에는 막 건설이 시작되려던 삼성 공장 부지 앞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건설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모여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더군요. 그들의 손에 들린 피켓 문구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달라. 워싱턴은 각성하라. 50만 조지아 주민의 생존권 보장하라. 리포터는 세찬 바람 속에서 위태롭게 마이크를 잡고 외치고 있었어요. 네, 저는 지금 삼성의 신규 공장 부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전해진 삼성의 투자 전면 철회 소식에 이곳 조지아주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던 50만 개의 일자리 위기가 현실이 되면서 지역 경제는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카메라는 시위대의 분노에 찬 얼굴들을 차례로 비췄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은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더군요. 우리는 이 공장만 믿고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트럭을 샀고 집까지 이사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 없던 일이 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리포터는 근처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작은 식당의 주인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심정이 어떠십니까? 심정이요? 하늘이 무너졌지. 공장 들어온다고 해서 평생 모은 돈 다 털고 은행 빚까지 내서 가게를 열었어요.
이제 다음 달 대출금은 어떻게 갚고 우리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란 말입니까? 워싱턴의 높은 양반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정치 싸움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예요. 이거. 리포터는 이어서 눈이 퀭한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역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소개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꿈을 팔았어요. 이곳에 새로운 도시가 생길 거라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지금이 투자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가족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저 역시 제 모든 것을 걸고 이곳에 투자했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요. 저를 믿고 온 사람들은 저를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저 역시 파산 직전입니다.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이 나라를 믿고 따른 대가가 이건가요? 저는 더 이상 화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채널을 경제 전문 방송으로 옮겼어요. 화면 속에서는 저명한 경제학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삼성 쇼크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단순히 일자리 몇십만 개가 사라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시장의 신뢰도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대한 지진과도 같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안정적인 투자처가 아니다 라는 인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담보하는 앵커 투자자였습니다. 그 앵커가 뽑혀나갔으니 다른 작은 배들이 굳이 이 폭풍 우 치는 항구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시장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의 이탈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의 외국인 투자 역시 급감할 것이라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구소의 전화들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 각 주의 주정부, 심지어는 의회에서도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다들 똑같은 것을 묻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대책이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데이비드가 재무부에서 온 전화를 간신히 끊고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아직도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는 모양이야. 삼성이 저렇게 나오면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저는 헛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리석군요. 이건 가게의 주인이 바뀌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게가 있던 땅 자체가 꺼지고 있는 건데요.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뽑혀나갔는데 다른 작은 기둥 몇 개를 박는다고 건물이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위원장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그의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보고서. 그 보고서 어디 있어? 한국 관련해서 이상한 소리 했던 그 보고서 말이야. 사람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그 보고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죠. 누가 썼어? 이름이 뭐야? 비서의 다급한 외침에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모두가 비웃고 무시했던 그 보고서, 그리고 그 보고서를 썼던 저를 아는 척하는 것은 곧 자신도 무능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기, 이선 밀러가 썼을 겁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추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비서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거의 달려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제 보고서가 들려있더군요. 아마 쓰레기통 직전에 있던 것을 찾아낸 모양이었습니다. 이선 밀러 씨, 부위원장님이 지금 당장 찾으십니다. 지금 당장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어요. 수십 명의 동료들이 숨을 죽인 채 저와 비서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무시가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경외와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저는 연구소의 별 볼 일 없는 신임 연구원에서 이 모든 사태를 유일하게 예측했던 예언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들의 눈에서 존중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위에 얌전히 놓여있던 제 보고서의 원본 파일을 손에 들었죠. 그리고는 비서를 향해 제 일생에서 가장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악관으로 가야 하는 겁니까? 그녀는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차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서둘러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따라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제 뒤로 수많은 동료들의 시선이 따라붙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하고 말이죠.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결과일 뿐이었죠. 연구소를 나서는 순간부터 백악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역시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차장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워싱턴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 차 안에 흐르는 공기의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린 보고서의 원본 파일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낱 휴지 조각 취급을 받던 이 얇은 종이 뭉치가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의 운명을 좌우할 예언서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백악관은 그 위용만큼이나 삼엄한 경비를 자랑했습니다. 여러 번의 신원 확인과 보안 검색을 거쳐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곳이 세상의 권력이 모이는 중심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높고 화려한 천장, 벽에 걸린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 듯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기 속에는 미세한 균열과 불안감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화려한 파티가 끝난 뒤의 허탈함 혹은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기 직전의 폭풍전 야처럼 말이죠.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평소의 자신감 대신 초조함과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정체를 모를 텐데도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한 절박한 눈으로 저희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저희를 안내하던 비서는 저희를 한 회의실 문 앞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그녀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이선 씨, 부디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당신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해결책이라니요? 이미 병이 3기를 지나 4기 말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와서 의사를 찾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을 뿐입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영화에서나 보던 그곳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지만 그곳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재무부 장관, 국무부 장관, 그리고 상석에는 아니었지만 가장 상처 입은 야수처럼 앉아있는 국가무역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미국의 모든 권력이 그 작은 방 안에 모여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각기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어떤 이는 절박함을, 또 어떤 이는 순수한 지적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공통적으로 불안과 패배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특히 며칠 전만 해도 기세등등했던 부위원장은 마치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사람처럼 핏발선 눈의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간데없고 깊은 피로와 당혹감만이 남아있었죠. 저는 안내받은 연단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제 뒤에는 데이비드가 든든하게 서 있었죠. 그는 제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선, 여긴 자네의 무대야. 분노하지 말고 그저 진실을 보여주게. 진실은 분노보다 차가운 법이니까. 그의 말에 저는 짧게 심호흡을 하고는 제가 가져온 파일을 연단 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어요. 잠시 후 제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500조 원짜리 오판. 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SI 연구소의 이선 밀러입니다. 오늘 이 브리핑은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오판의 과정을 복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 서두에 몇몇 인사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부위원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5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강요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무산되자 보복 조치로 관세와 인력 억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여러분의 계산은 간단했을 겁니다. 500조 원을 얻지 못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받아내겠다. 하지만 그 계산은 첫 단계부터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 규모,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한 예상 손실액이 거대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얻으려 했던 것은 500조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불과 12일 만에 잃게 된 것은 직접적인 투자금 손실과 주가 하락, 미래의 기회비용을 모두 포함해 최소 10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500조 원짜리 수박을 얻으려다 1000조 원짜리 밭을 통째로 불태운 셈입니다. 방 안에서는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이 충격적인 숫자를 소화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죠. 첫 번째 오판, 한국은 일본이 아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실수는 한국을 일본과 같은 나라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과거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순순히 굴복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아시는 대로 잃어버린 30년이었죠. 여러분은 한국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압박하면 결국 국익을 위해 자존심을 굽힐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1980년대 일본의 경제 데이터와 2020년대 한국의 경제 데이터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경제적으로 거의 종속되어 있던 것과 달리 현재 한국의 경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경제 구조의 차이가 아닙니다. 협상력의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재무부 장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밀러 연구원, 사회적 응집력이나 역사적 경험 같은 것을 백악관 상황실에서 경제 지표처럼 제시하는 건가? 그건 과학이 아니라 인상 비평에 가깝지 않나?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인상 비평이라고 부르시는 그것을 시장은 위기 상황에서의 예측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압박을 가했을 때 한국의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인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위기들을 겪으며 학습된 지극히 합리적인 생존 반응이었죠. IMF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겪으며 형성된 그들의 위기 대응 모델은 그 어떤 경제 모델보다도 정확하게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제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무시했던 바로 그 변수가 이번 사태의 모든 것을 결정한 겁니다. 제 대답에 재무부 장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대통령 안보 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군, 밀러. 하지만 자네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빼놓고 있네. 바로 우리의 군사동맹 말이야. 결국 그들은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라일세.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카드이자 그들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레버리지 아니었나? 그것은 그들이 가장 믿고 있던 카드였을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최신 무기들과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K방산의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죠. 보좌관님, 물론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레버리지의 가치는 지난 10년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압박하는 동안 폴란드와 UAE, 이집트가 한국의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그들의 국방 자립도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동맹이라는 카드가 여전히 유효한 것은 맞지만 과거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맞는 카드는 아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가치가 떨어진 카드를 들고 너무 큰 판돈을 걸었습니다. 안보 보좌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다음 슬라이드의 제목을 띄웠습니다. 두 번째 오판, 노동자는 인질이 아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두 번째 실수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협상의 도구, 즉 인질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500조 원이라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되자 여러분은 그에 상응하는 비금전적 벌금을 물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국민을 억류하는 방식으로요. 이는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 전체의 영린을 건드리는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내에서의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의 반응을 분석한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반미 감정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지난 12일간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래프가 선명하게 보였죠. 여러분의 압박은 한국 내의 모든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단숨에 봉합시켜버렸습니다. 보수와 진보, 기업가와 노동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반미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뭉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기업을 압박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5천만 명의 국민 전체를 적으로 돌린 셈입니다. 삼성, 현대, SK 같은 기업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부의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을 건드렸다는 국민적 분노가 그들을 움직인 겁니다. 부위원장이 거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궤변이군. 일개 연구원이 국가의 정책을 그렇게 함부로 재단해도 되는 건가?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객관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최종 결과, 신뢰의 파산.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오판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시위로 아수라장이 된 조지아주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조지아주의 지도를 띄우고 삼성 공장 부지가 있던 카운티를 확대했습니다. 삼성의 완전 철수로 인해 조지아주에서만 직접 고용 인력 5만 명,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약 50만 개의 일자리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몇 개 사라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지역의 경제 생태계가 뿌리부터 붕괴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화면에 지난 48시간 동안 해당 카운티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한 중소기업 리스트를 띄웠습니다. 수십 개의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프랭크의 식당, 오말리의 물류, 서베너 강 건설 자재. 이 이름들이 보이십니까? 이들은 단순한 기업 리스트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평범한 미국인들의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단 12일 만에 잿더미로 만든 겁니다. 식당 주인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이고 트럭 운전사는 할부금을 내지 못해 차를 빼앗기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연쇄 효과는 결국 조지아주 전체를 파산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나스닥 지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충격이 조지아주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삼성 쇼크는 미국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하루아침에 기업을 내쫓을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각인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지난 72시간 동안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의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이 떠난 빈자리를 다른 나라 자본이 채워줄 것이라는 여러분의 기대는 그야말로 순진한 희망사항에 불과했던 겁니다. 공포는 전염성이 가장 강한 감정이니까요. 제가 어젯밤에 작성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년간 미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자본의 규모는 우리가 얻으려 했던 500조 원의 3배가 넘습니다. 여러분은 댐의 작은 구멍 하나를 막으려다 댐 전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방안은 이제 그 어떤 미동도 없는 무덤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다들 스크린에 떠있는 끔찍한 데이터들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하얀 빈 화면일 뿐이었죠. 이것이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셔츠 소매로 한번 닫고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아마 해결책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겠죠. 모두의 눈이 희미한 희망을 담고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야만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책은 없습니다. 절망적인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실패가 아닙니다. 깨진 유리컵을 다시 붙일 수 없듯이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500조 원짜리 투자 계약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신뢰를 여러분 스스로의 손으로 내팽개친 겁니다. 한국은 이제 2번 다시 여러분을 이전과 같은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밭을 찾아 떠났고 아마 머지않아 그곳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 부위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그냥 이대로 망하는 걸 지켜보기만 하라는 건가? 자네는 고작 이딴 소리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가? 그의 절박한 외침에 저는 제 일생에서 가장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은 앞으로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한국은, 그리고 세계는 더 이상 여러분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제 마지막 말은 그 어떤 데이터보다도 무겁게 상황실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부위원장은 무언가 더 소리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죠.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직 제 앞에 마이크만이 그 나지막한 절규를 담아내고 있었어요. 건들지 말았어야 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요. 상황실의 문이 닫히는 순간 제 뒤에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정적과 패배감의 무게만이 남겨졌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저와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방금 전 우리가 목격한 것은 한 나라의 오만한 권력이 어떻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가장 생생한 증거였으니까요. 백악관을 처음 들어올 때 저를 짓누르던 그 압도적인 위압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화려한 복도와 높은 천장이 속은 텅 비어버린 거인의 공허한 껍데기처럼 느껴졌죠. 저희를 안내했던 비서는 더 이상 저희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붉어진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지키던 경호원들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어요. 들어올 때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들의 눈에는 이제 경외감과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워싱턴의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온몸에 땀을 흠뻑 흘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았죠. 데이비드가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끝났어, 이선. 자네가 해낸 거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했을 뿐이죠. 저는 그저 통역사였을 뿐입니다, 데이비드. 제 대답에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을 할 줄 알았지. 그의 표정은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희를 기다리던 차에 오르자 운전기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연구소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마치 방금 전까지 우리가 있었던 그 살벌한 전쟁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내를 거의 빠져나올 무렵 라디오의 클래식 음악이 갑자기 끊기고 긴급 뉴스를 알리는 시그널이 울렸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백악관은 조금 전 토마스 해리슨 무역대표부 대표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대한민국 서울에 급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슨 대표의 이번 방안은 최근 급격히 악화된 양국 간의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분석됩니다. 저와 데이비드는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시작된 거였어요. 그들의 항복 선언이자 뒤늦은 수습의 시작이었죠. 운전기사는 능숙하게 차 안에 작은 모니터를 켜서 뉴스 채널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수많은 취재진이 입국장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더군요. 잠시 후 토마스 해리슨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에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던 데이비드가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건 정말 제대로 망신을 주는군. 저쪽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 뭐가 말입니까? 마중 나온 사람을 보게. 저 사람은 외교부의 의전서열 10위권에도 한참 못 미치는 실무국장급이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왔는데 저런 식으로 대접하다니. 이건 노골적인 외교적 결례이자 너희와는 아직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메시지일세. 칼자루가 누구에게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지. 데이비드의 말대로였습니다. 화면 속 해리슨 대표는 자신을 마중 나온 젊은 관리를 보고 순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고 굳은 표정으로 준비된 차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의 뒷모습은 세계 최강대국의 대표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러 온 죄인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연구소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유령 취급하거나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던 동료들이 이제는 제 자리로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이선, 자네 브리핑은 정말 대단했어. 어젯밤에 소문 다 들었네. 거의 전설이더군. 이봐, 밀러. 혹시 점심 약속 있나? 자네에게 자문을 구할 게 좀 있는데. 다음 분기 아시아 시장 리스크 분석에 대해서 말이야. 심지어는 제 보고서를 비웃었던 마크마저도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와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건넸습니다. 저기, 이선. 내가 지난번에 했던 말은 그냥 잊어주게. 자네가 옳았어. 완벽하게. 자네는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야.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태도 변화가 썩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위치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을 뿐이었죠.
어제의 저는 무시해도 좋은 소수 의견이었지만 오늘의 저는 귀 기울여야 할 예언자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정중하게 그들의 점심 약속을 거절하고 제자리에 앉아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 손을 떠난 일이었지만 제가 시작한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는지는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오후부터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사태를 분석하는 특집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정치평론가인 제임스 파커가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은 단연 압권이었죠. 저는 연구소 휴게실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그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파커는 평소의 냉소적인 표정 대신 이례적으로 심각하고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국 외교 역사상 가장 참담하고 부끄러운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백악관은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며 동맹국을 향해 거침없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누르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시청자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과는 완전한 파멸입니다. 우리는 고작 500조 원의 투자금을 얻으려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잃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잃는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 우리는 지금부터 톡톡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의 뒤 화면에는 미국의 선택과 충격적 결말이라는 자막과 함께 한국과 미국을 상징하는 국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가 한국의 국기만 멀어지는 그래픽이 나타났습니다. 강대국 운운하더니 결국 자신들의 오만함에 발목을 잡힌 꼴입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0세기의 방식으로 21세기의 국가를 대하려 했던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패착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만을 보았을 뿐 그 시간 동안 한국인들의 내면에 얼마나 단단한 자부심과 자존감이 쌓여왔는지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최신형 슈퍼컴퓨터를 구형 타자기로 다루려 했던 것과 같은 어리석은 실수였습니다. 파커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죠. 우리는 혈맹이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했던 100년 파트너를 하루아침에 놓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를 넘어 미국의 리더십이 전 세계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비극적인 신호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과 유럽의 동맹국들이 지금 이 사태를 어떤 눈으로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을 겁니다. 미국은 가장 믿음직한 친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친구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된 겁니다. 방송이 끝나자 휴게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분석은 제가 백악관에서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아프게 파고들었죠. 파커의 말대로 해외 언론의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차가웠습니다. 독일의 한 유력 주간지는 미국의 시대는 끝났는가?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고 일본의 경제 채널에서는 한 분석가가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는 외교 정책은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상황은 제 예측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한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서울로 급파되었던 해리슨 대표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결국 백악관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감을 표명했고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날 오후 저는 제자리에서 조용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 누군가 다가와 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모습의 전임 부위원장이 서 있었어요. 연구소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눈에서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깊은 공허함과 뒤늦은 후회만이 남아 있었죠.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말이 옳았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신이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철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하던 일이지. 다음 분기 대중국 무역 전략 보고서일세. 아마 후임자가 와서 마무리하겠지만 그 전에 시간이 괜찮다면 자네의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군. 순수하게 한 명의 분석가로서 말이야.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의 항복 선언이자 저에 대한 완전한 인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라
한 명의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는 제 대답에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돌아서서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퇴장하는 한 명의 평범한 남자일 뿐이었죠. 모든 것이 끝난 주말 오후,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 연구소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주말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 온 세상을 뒤흔들었던 그 폭풍은 마치 거짓말처럼 잦아든 뒤였습니다. 카페의 TV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기존의 모든 불리한 조항을 폐기하고 반도체 핵심 기술 이전과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얻어냈다고 하더군요. 완벽한 승리였죠.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 역사에 기록될 만한 12일이었어. 데이비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네, 결국은요. 이번 일로 자네는 연구소의 영웅이 됐어. 아마 조만간 파격적인 승진 제안이 있을 걸세. 백악관에서 직접 자네를 데려가려 할지도 모르지. 킹메이커가 아니라 폴리시 메이커가 될 수도 있겠는걸? 별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걸요. 그리고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제 대답에 데이비드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전하군, 이선. 그래도 자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조금은 변한 것 같지 않나?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전에 자네였다면 지금쯤 이번 사태로 인한 미국의 GDP 손실률이나 계산하고 있었을걸? 아니면 한국이 얻어낸 이익을 계량화하느라 정신없었겠지. 하지만 지금 자네 표정은 뭐랄까 훨씬 더 복잡해 보이는군. 마치 숫자 너머의 것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야.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더 이상 숫자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그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얼굴, 그들의 분노와 눈물, 그리고 자존심 같은 것들이 함께 떠오르고 있었죠. 그것은 제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치 제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듯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네의 그 완벽한 예측 모델에 자존심이라는 변수도 포함시킬 건가?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얼굴 위로 지난 12일간의 치열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 보고서를 비웃던 부위원장의 얼굴, 단호했던 한국 대변인의 표정, 절규하던 조지아 주의 노동자,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부위원장의 공허한 눈빛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가 되어 재구성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담아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데이비드. 아니라고? 아직도 그 고집을 못 버린 건가? 데이비드의 의아한 표정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 예측 모델은 변수를 입력해야 결과를 도출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건 변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수였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수많은 변수들이 요동쳐도 결국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값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상수를 무시한 채 변수들만으로 세상을 예측하려 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공식을 빼놓고 수학 문제를 풀려 했던 거죠. 제 대답에 데이비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표정보다도 따뜻하고 진심 어리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분석가가 되었군, 이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지난 12일간의 길고 길었던 여정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도 그 사건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던 겁니다. 창밖의 세상은 어제와 똑같아 보였지만 이제 저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숫자와 데이터의 흐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함께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비로소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가운 숫자 뒤에 숨겨진 뜨거운 진실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었죠. 그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 평생을 바쳐 풀어야 할 새로운 공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을 뒤흔든 신임연구원 이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대국의 오만이 어떻게 끔찍한 결말로 이어지는지, 100년 동맹의 신뢰가 단 12일 만에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여줍니다.
진실은 결국 힘을 가지며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더 이상 부당한 압박에 고개 숙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서 가장 통쾌함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